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55페이지죠. 특수저당권에서 근저당이 나옵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을 한도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를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근저당권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권은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변동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정성이 완화 내지는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부정성이 완화 내지 배제되어 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근저당권의 설정에 나오는데,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등기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예요.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이라는 취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근저당권에 이전해가지고 이것도 일단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넘어가면 근저당권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채권만 넘어간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근저당권 효력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A 이자는 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지연 배상금은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왜 지연 배상금을 1년분에 하느냐면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어차피 채권 최고액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내라면 그 지연 배상금이 1년분이든 10년분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또 두 번째,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실행 비용은 채권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실행 비용을 포함시켜 버리면 근저당권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실행 비용은 별도로 계산할 문제이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오시게 보시면 C와 D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1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채권액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그러면 얼마까지 갚아야요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요구하려면 1억이 아니라 1억 5천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제3취득자나 후순위 권리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요구할 때는 실제 채무액이 아닌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실제 채권액이 근저당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하고 말소를 요구하려면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만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판례는 같은 추이니까 한번 쭉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납원해가지고 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여기 채권의 확정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죠.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가 됐다면 더 이상 채권이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근저당권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된다. 그것이 뭐예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니까 한번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로 인해서 뭐죠? 소멸돼야 되고요. 소멸되기 위해서 그 채권액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후순위 애가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채권액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주고 있는 거죠. 언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된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가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뭐냐 하면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액이 확정되면 얘는 더 이상 근저당권이 아니라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따라서 그 후에 새롭게 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가 없다는 판례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답원해가지고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특별한 것은 없죠.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실행할 수 있고, 6번 근저당권 소멸도 특별한 건 없고요. 마지막에 7번 포괄 근저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죠. 요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뭘 설정하게 되냐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적 거래 관계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는데도 설정하는 근저당을 우리가 포괄 근저당이라고 하고요. 물론 유효하고 가장 흔한 담보가 뭐냐면 포괄 근저당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근저당이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은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의 취지입니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고요. 2번 근저당,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1번이 답이고, 2번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 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3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설정자인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4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한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5번 피담보 채권이 잔존하는 한 기본계약의 해지예요. 그럼 기본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것은 기본 계속적 거래관계가 뭐가 됐어요? 종료가 됐다는 얘기고, 따라서 채권액이 확정되고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돼야 되니까 근저당권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지가 되면 종료가 됐으니까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고요. 이제는 근저당이 아니라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물권법의 마지막 부분이죠. 공동저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동저당은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계산이 잘못되면 반복해서 하시게 되고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겉보기에는 계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풀지 마시고요. 부동산 학교로 민법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엉뚱하게 이 공동저당하는 문제를 잡고 있다가 시간을 낭비하셔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에 대해서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끔 출제가 됩니다. 다만 최근에 한 3년 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혹시라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좀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일단 의의부터 쭉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요 공동저당은 판례도 있고 좀 복잡한 거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의의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의고. 자, 이런 공동저당이 설정되면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동시에 경매에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의 경매에서 따로따로 배당할 것인지는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을 선택했어요. 선택시죠. 원칙입니다.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를 가져갈지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그 분담액이 결정되게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동저당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말은 X가 되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실시합니다. 먼저 배당을 하고요. 그래도 채권에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저당권자가 이시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시배당을 선택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모두 공동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가 침해를 받아요. 특히 후순위 저당권자가 침해를 받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되냐면
공동저당권자의 대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대위 행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대의 목적물이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의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일단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좀 연습을 좀 해보잔 말이죠.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B 부동산에도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예를 가지고 연습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줬고요.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뭐라 그러냐면 공동저당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을은 A만 경매해서 20에 해당할지 아니면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 배당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을이 A와 B를 동시에 배당을 선택해서 A에서 1억이 나오고 B에서 2억이 나오면 A에서 얼마를 가져갈지 B에서 얼마를 가져갈지 분담액이 결정돼야 되는데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는 거죠. 비례시를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깔면 돼요. 따라서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밑에 깔면 A에서는 3분의 1을 받아요. 1억 5천에 3분의 1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B에서는 3분의 1을 받아요. 1억 5천에 3분의 1은 뭐죠? 1억인 거죠. 이렇게 분담액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요 A와 B가 모두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 물상 보증인의 소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뭘 결정하면 안 돼요? 분담액을 결정하면 안 되고요.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인 A 부동산부터 선배당을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가져가고 얼마가 모자라요? 5천만 원이 모자라니까 B 부동산에서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모자르는 것이 있어야 물상 보증인 소유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는 거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동시배당이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울게요. 자, 만약에 을이 20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전액을 다 가져간다는 말은 1억 원을 을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요 A 부동산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침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1순위고 적이 2순위라면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니까 5천만 원만 받는데 그럼 정도 나머지 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을이 20배당을 선택을 해가지고 1억 원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면 정은 받을 돈이 뭐죠? 빵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후순위 권리자는 동시배당은 받을 수 있는 이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B부동산에 대한 을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의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항상 대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의 목적물 B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합니다. 대의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저당인지 아닌지는 후순위 권리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공동저당이면 공동저당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말을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보시고 또 한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1억 5천을 빌려주게 돼요. 왜요? 공동저당에서. 왜요? 딱딱 떨어지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제가 연습하다는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넣어놔 봤어요. 자, 362페이지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자, 요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물권법이 끝나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을은 갑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였다. 그러면 이게 동시 배당이고 또 A, B, C 모두가 다 채무자인 갑의 소유니까 결국 요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죠? 분담액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액이 어떻게 되느냐? 미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에서 각 A에서 얼마가요? 9천만 원이, B에서는 얼마인가요? 6천만 원이, C에서는 얼마인가요? 3천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9천만 대 6천만 대 3천이죠. 가액의 비율이니까. 계산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더해서 밑에 깔면 됩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몇이죠? 18이죠. 그러면 B를 계산하면 되니까 B에서 어떻게 해요? 18분의 6을 받겠죠. 약분하면 3, 6, 18 하면 뭐가 돼요? 3분의 1이니까 1억 5천에 3분의 1 얼마를 받게 돼요? 5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A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8분의 9겠죠? 그리고 약분하면 2분의 2, 9, 18이니까 2분의 1. A에서는 얼마를 받게 됩니까? 7,5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18분의 3이죠? 3, 6, 18. 약분하면 뭐예요? 6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죠?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갑자기 안 떠오르네, 그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권법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계약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제 이맘때쯤 오면 지쳐요. 양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을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 계약법까지 다 끝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나고 나서 민법 총칙으로 돌아와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 있다고 해서 뭐 등한히 할 것도 아니고 또 의외로 요 계약법만 놓고 봐도 민법 총칙 못지않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